야담 이야기. 아무개가 산골 마을원이 되었습니다. 청렴하게 고을을 다스려 아무 물건도 취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어리석고 졸렬해 일하는 것이 허술했습니다. 원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행랑이 비어 행장을 꾸릴 수 없어서 마음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원은 평소 고을의 아전 아무개를 신임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몹시 영리했고 또 자신을 발탁해준데 감동해 원에게 충성을 바치려 해왔습니다. 아전은 원이 공궁에 빠져 진퇴양난에 처한 것을 알고 속으로 심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비밀스레 말했습니다. 사또께선 청렴을 자처하고 가난을 고집하셨기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행장조차 갖추기 어려워진 것입지요. 소인이 정성을 다해 보답하고자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꾀를 따르면 행장을 마련할 걱정을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살림도 넉넉하게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도리에만 맞는다면야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원의 말에 아전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무개 좌수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실은 사또께서도 아실 겁니다. 오늘 밤 소인과 함께 시험 삼아 도둑질을 한번 해본다면 창금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이 크게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게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시키려 하느냐. 수령의 몸으로 어찌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 망령된 말일랑 다시는 하지 말거라. 내 놈의 죄는 태영감이로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이처럼 고집만 부리시면 공채 수백금을 어떻게 갚으려 하십니까? 행차 비용 5,60 꾸러미는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또 댁에 돌아가시면 풍년이 들더라도 마님께서는 배가 고프다며 눈물을 흘리실 테고 겨울이 따뜻해도 아이들은 춥다고 울부짖을 겁니다. 집은 텅 비고 솥에는 먼지만 쌓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소인의 말이 생각나실 겁니다. 늦은 밤에 이를 도모할 테니 귀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른바 거슬러 취하고 순하게 받는 것이니 원컨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소서. 원이 가만히 앉아 그 말을 자세히 따져보니 점점 기회를 잡아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원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시험해 보도록 하세. 그런데 어떻게 입고 나갈까? 탄건에 발막을 신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원은 아무개 아전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갔습니다. 때는 이미 인경도 울린 뒤였습니다. 거리에 사람 소리가 드물어졌습니다.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하니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사다리로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 한 창고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아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술창고로 잘못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평소 소인의 주량이 세서 이 좋은 술을 보니 입에 침이 흐릅니다. 피리부고사나 시험해 봅시다. 그러고는 원의 신 한 짝을 벗겨 술을 가득 담아서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원도 마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 마셨습니다. 아전은 연거푸 4-5번 신을 기울이더니 취한 척하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귀에 열이 오르면 노래 한 가락을 뽑곤 했으니 이게 제 장기가 되었지요. 오늘 맑은 흥이 마구 일어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박자를 맞추며 한번 들어보세요. 원은 크게 놀라 손을 휘저으며 급히 중단시켰습니다. 아전은 듣지 않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가 문 앞에서 지저대니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장정 서너 명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도둑이야 하고 외치며 나왔습니다. 아전은 이 틈에 빠져나와 물건으로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원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고 다급했지만 계책이 없어
수랑아리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을 들어 비추어 보던 사람들이 도적이 술창고 안에 있다 고 외쳤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항아리 속 자라를 잡듯 손으로 원을 쉽게 잡아 가죽 자루에 넣고서 문 앞 버드나무 가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관가의 고발에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아저는 그 집 사당으로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고는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달려가니 좌수의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는 99살 노인으로 절반은 귀신이 되어 후당에 바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전이 후당으로 몰래 들어가 그를 끌고 버드나무 아래 가죽 자루 쪽으로 갔습니다. 그 속에 노인을 대신 넣고는 원을 일으켜서 부축해 급히 도망쳤습니다. 원은 부모가 자기 다리를 2개만 만들어준 것을 원망하며 나는 듯이 뛰어 관아에 이르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메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는 화를 억누를 수 없어 눈을 부릅뜨고 아전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에 원님이 어찌 도둑이 되고 또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술을 마시고 노래한단 말이냐. 아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교묘한 계책이 오늘에야 비로소 들어맞았습니다. 사또를 부대에서 꺼내드리고 좌수의 90살 먹은 늙은 아버지를 대신 밀어 넣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도둑을 잡아와 옥에 가두도록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좌수를 불러와 그 앞에서 부대를 풀고서 불효의 죄를 논하십시오. 좌수에게 칼을 씌워 엄하게 가두고 여차여차 하신다면 수천금은 가만히 앉아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은 과연 그 말에 따라 새벽같이 좌수를 불러와 아련하게 했습니다. 마루로 올라오게 해 자리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지난밤 자네 집에서 도둑을 잡았다 해 끌고 와 옥에 단단히 가둬놓았지. 지금 자네 앞에서 엄히 다스릴까 하네. 그러고는 사령을 시켜 자루를 끌고 와 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는 늙은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가죽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좌수가 보니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놀랍고 황당하며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 죄를 자백하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소인의 노부이옵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잡아넣었으니 그 죄로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원은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한 듯 말했습니다. 너의 불효가 온 고을에 소문나 있다는 것을 내 익히 들었도다. 결국 무단히 강상의 죄를 범하였나니 용서하기 어렵다. 집장 사령을 불러 좌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곤장 20여 대를 치니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러고는 사형수에게만 씌우는 20근의 칼을 씌워 하옥시켰습니다. 좌수는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인륜을 어긴 큰 죄를 진 터라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개 아전이 원과 가장 가깝다는 말을 듣고는 몰래 그를 불러 애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중죄에서 풀려나게만 해준다면 수천 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네. 좌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백금 200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전은 짐짓 난색을 표하다가 한참 뒤에 못 이기는 척 응낙했습니다. 아전은 밤을 틈타 2,000금을 자기 집으로 운반하게 하고 나서 원에게 아뢰어 좌수를 관대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신관이 부임했습니다. 공당에서 인장을 인계할 때 이 아전을 남겨두면 일이 반드시 누설될 거야 라고 생각해 원은 신관에게 비밀리에 부탁했습니다. 아전 아무개는 간사하고 교활해 제멋대로 권세를 부림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자요. 내가 떠나고 나서 그 자를 반드시 죽여 온읍이 편안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거듭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신관은 구간이 틀림없이 본 바가 있어서
그런 부탁을 자기에게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신관으로서 국안의 뜻을 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신관은 다음 날 관할을 열자마자 암흑의 아전을 잡아오게 해 불문곡직하고 즉시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아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관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신관이 이러는 건 필시 국안이 그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나를 죽여 입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나도 포기할 순 없지. 내 목숨을 지킬 완벽한 꾀를 내야겠어. 신관을 보니 왼쪽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전이 크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신국안 나리 교체 때 큰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안 나리의 눈을 고쳐준 까닭에 제 목숨을 잃을 재앙을 가져왔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기술을 가졌길래 애꾸눈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얼른 말해보거라. 내 당장 너를 용서해 주겠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젊은 시절 강호를 방랑할 때 한 이인을 만나 푸른 주머니에 비밀스러운 의술을 얻었죠. 그 뒤로 애꾸눈을 보면 제 손으로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신관은 크게 기뻐하며 결박한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올라오게 해 방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국안은 정말 사람도 아니네.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자네를 죽이려 했다니. 나 역시 한쪽 눈이 멀었네. 자네가 고쳐줄 수 있겠나. 아전은 신관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리의 병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나리께서 밤에 몰래 소인의 집으로 오시면 신비한 비법으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신관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날이 더디게 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또 한탄하다가 저녁이 되자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혼자 나갔습니다. 아전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신관을 후당으로 맞이했는데 술잔과 상가지가 뒤섞여 있고 수륙진미의 안주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하자 신관이 물었습니다. 밤이 깊었도다. 의술을 시험해 볼까? 아전은 그냥 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뒤 누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묶어와서는 좌석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신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물건을 어쩌려고 끌고 왔나? 이게 바로 신령한 기술이죠. 소와 한바탕 교전만 하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요. 신관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일어나려 하자 아전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안 나리가 소인을 죽이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신관은 반신반의하며 이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거듭 독촉했습니다. 결국 신관은 눈을 고치는 일이 다급하고 또 술기운도 올라 잠방이 끈을 풀어헤치고 양무릎을 꿇고 앉아 아전의 말대로 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일을 진행하니 송아지는 울부짖고 발길질하고 이빨로 물기도 했습니다. 신관이 간신히 일을 끝마치고 가는데 아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전송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소인이 관하로 가서 뵙고 축하를 드릴 것이니 변변찮은 술 세 잔으로만 대접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신관이 동원에 들어와 촛불을 밝히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니 하룻밤 뜬 눈으로 지새워서인지 오른쪽 눈까지 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부끄럽기도 해 발빠른 종을 시켜 성화같이 가서 아전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전은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 코를 빼고 붉은 비단옷을 입혀서 천천히 끌고 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대문을 열어라. 사또날이 안방마님 행차이시다. 온 고을이 해괴하게 여기고 또 비웃었습니다. 추악한 소문이 낭자하니 신관은 부끄러워 내원으로 들어가서 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관은 며칠 뒤 밤을 틈타 부임지를 떠나 상경했다 합니다.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와 밴댕이 소갈딱지 신랑.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졌는데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인데 이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라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웃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신랑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 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남 우세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가지고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었습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신랑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무엇하고 빌러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두 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던 것입니다. 색시는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고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란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가 버렸다고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길래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죠. 했더니 남자가 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었습니다.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는 밴댕이 소갈딱지와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종은 밤만 되면 제발 저를 그만. 조선 후기 산골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이사또는 그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넘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하인들과 여종들은 그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오십니다. 대청 앞에서 관리들이 고함을 치자 하인들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이사또는 느긋한 발걸음으로 행랑채를 지나가며 하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권력자로서의 오만함과 타인을 깔보는 비열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없이 넓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그의 탐욕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종들에게 그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저 하녀는 언제 들어온 것이냐? 며칠 전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번째 하녀로 뽑아드렸습니다. 이방이 고개를 숙이며 답하자 이사또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녀가 여럿이어야 이 집이 따뜻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하녀의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녀들과 여종들을 자신의 장난감처럼 여겼습니다. 이사또는 옆마을의 부잣집에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한 여종 아린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인들과 관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그녀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 옆마을에서 온 소식이 옵니다. 부잣집 여종 아린이라 불리는 아이가 참으로 곱사옵니다. 이사또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린이라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 늙은 몸이 보살펴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 권세 아래 있지. 아는 미모란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아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거절하면 가족에게 해가 갈 것이라 전해라. 선택권은 없을 것이라. 하인들은 명령을 받고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부잣집에 도착했을 때 아린은 우물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미모는 빛났습니다. 아리나, 이리 오너라. 하인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린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너를 부르신다. 너는 이제 그의 집으로 가야 한다. 아린은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왜 사또나리께 가야 합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절은 있을 수 없다. 내가 가야만 한다. 아린은 저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하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끌려가며 눈물을 흘렸고 주변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들은 모두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아린은 이사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고 방 한쪽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또는 천천히 그녀의 주위를 돌며 그녀를 살폈습니다. 너는 정말로 소문대로구나. 참으로 고운 얼굴을 가졌구나. 사또 나리, 저는 단지 여종일 뿐입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아리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이사또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종이든 한이든 상관없다.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아리는 뒷걸음질치며 그를 피했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또는 그녀의 저항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이라니.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내 곁에서 잘 따르면 너와 내 가족에게 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내 곁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언제든 와야 한다. 그날 밤 아리는 사또의 집 한구석 작은 방에 갇혀 몸을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는 운명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으며 절망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이용해 아린을 완전히 지배하려 하지만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그의 계획은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암행어사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또의 욕망이 더욱 거칠어지고 아린은 그 과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아린은 사또의 집에서 첫날 밤을 고통스럽게 보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갇힌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속삭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사또는 저녁 만찬 후 자신의 방에서 아린과의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내일 저녁 아린을 데리고 연못가로 오너라. 그녀에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겠구나. 하인은 사또의 명령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사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린에게 더 큰 억압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집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녀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각 암행어사 김영선은 마을 근처에서 사또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또의 집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고을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관리들을 심판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그에게도 특별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젊은 여종을 강제로 데려갔다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김영선은 변장한 채로 사또의 집을 은밀히 살펴보며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접근하며 그들의 입에서 사또의 만행을 캐내려 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평소 어떤 분이십니까? 김영선은 정체를 숨긴 채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그의 질문에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힘이 강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지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선은 하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또는 연못가에서 아린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지낼 수 없습니다. 놓아달라고? 내가 이 집에 온 이상 나는 너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니 내 곁에서 나를 기쁘게 하면 될 일이다. 그의 말에 아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여종일 뿐입니다.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순간 숲속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영선은 사또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린이 겪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간 그녀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김영선은 사또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며 그를 단죄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선은 사또의 집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린을 다루려고 했지만 최참봉은 사또의 악행에 동참하며 그의 명령을 수행하던 자였으나 아린의 눈물과 간청을 들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고 김영서라는 사람이 사또에 대해 머슴들을 만나 알아보는 걸 보고 직감으로 암행어사라는 것을 느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참복 나리,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린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영선은 사또를 심판할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몰락을 위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고 믿으며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린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점점 더 강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다. 나의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너도 더 이상 고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사또의 말에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또의 권력과 그의 하인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처지에서는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또는 다시 아린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것이니 감히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또의 예상과 달리 그날 밤 그의 집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김영서였습니다. 김영서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모인 대청의 모습을 드러내며 엄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조선의 암행어사다. 이곳의 사또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조사하고 심판하러 왔다. 하인들은 그가 암행어사임을 밝히자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어사님이라 하셨습니까? 이 늙은 몸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시는지요? 사또는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사또, 그대는 권력을 남용하여 젊은 여종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특히 아린이라는 여종을 강제로 끌고 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죄.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사또는 잠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저는 단지 그 여종을 보호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 나이에 욕망이라니 어사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의 비열한 태도에 김영선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거짓말이 여기서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 순간 최참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김영서와 함께 있었으며 사또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사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였고 어사님께 사실을 전하였사옵니다. 사또는 최참봉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최참봉,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고 김영선은 사또의 모든 죗값을 기록하여 원님에게 보냈습니다. 사또는 결국 조정의 명에 의해 관직을 박탈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몰락했고 그의 악행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분노와 후련함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또가 결국 이런 꼴이 될 줄 알았지. 이제야 정의가 살아났구나. 아린 같은 불쌍한 여종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 다행이다. 아리는 사또의 몰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느끼며 김영서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암행어사님, 제가 감히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린, 이제 어사라는 직함은 내려놓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사실 암행어사인 영서는 어릴 때 아린을 보고 한눈에 반했지만 신분이 차이 때문에 아린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진해 과거 시험에 붙어 어느 마을의 원님으로 가려 했지만 아린이의 마을 사또가 여종들만 골라 탐하는 소식을 듣고 아린이까지 문제가 될까봐 암행어사로 신분을 바꿔왔는데 사또가 아린이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아린이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관직을 내려놓고 아린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 시골로 향해 작은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 시골로 향해 작은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서님,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게 이런 자유와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면 된다. 나도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장기판으로 처녀를 살린 게으른 선비. 옛날 어느 곳에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며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인데 당최 일은 하지 않고 공자왈 맹자왈만 외고 앉았으니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인데 그나마 아내가 날품팔이를 해서 곡식 되박이나 얻어오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 벼를 넘어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남의 떡 나 몰라라고 방에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벼가 몽땅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이를 가지고는 못 살겠으니 내일부터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오든지 그게 싫으면 아예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그러니 선비가 말하길 평생 글 읽는 재주밖에 못 배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어디 가서 무얼 먹고 살란 말이오. 그러니 아내가 역정을 내며 두 말 하기 싫으니 내일 당장 나가요. 이쯤 되니 안 나갈 도리가 없어서 나가려고 막상 행장을 꾸려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보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작정도 없으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갔습니다. 가다 보니 한 마을에 그늘 좋은 정자나무가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앉아 있기에 선비도 같이 앉아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생각해 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글을 읽는다고 평생 헛고생만 하다가 기어이 마누라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혼잣말로 한심가련타, 이 신세야 한심가련타, 이 신세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거참 용하고도 이 신의 집에 우환이 있는 걸 어찌하셨소? 이러고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의 이씨 성에다 신세라는 이름을 가진 생원이 있는데 그 생원의 고명딸 이름이 한심이었습니다. 그 한심이가 몹쓸 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심이가 몹쓸병에 걸렸다는 것을 본인들 말고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쉬쉬했던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하고 중얼거렸으니 이건 모 족집게도 이런 족집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선비는 뜻밖에도 용한 점쟁이로 알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생원네 집에서는 선비를 귀인 모시듯이 모셔다가 사랑에 앉혀놓고 딸 살릴 도인이 왔다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였어도 차도가 없어 근심하던 차에 이런 귀인을 만났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나서 부디 딸의 병을 고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생원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니 선비는 참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소문이 짠한 판국에 이제 와서 남모로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내 떡 나몰라라 하자니 미안하기도 해서 며칠 기다리면 무슨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방도가 찾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찾을 터인데 용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별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자코 주는 밥이나 먹고 문객들과 장기나 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인 집에서는 애가 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인을 보내 방도가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이르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또 보챘습니다. 아씨 병을 고칠 방도를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인이 보채니 안 그래도 장기가 안 되는 판에 자꾸 보채니까 선비가 그만 역정이 나서 순간 장기판을 하인에게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오라 이걸 삶아 먹이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장기판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사랑방 도인님이 이걸 던져주던데요. 아마 삶아 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옳거니 불치병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명약이라 하더니 과연 장기판에는 손독이 잔뜩 묻었겠다. 얘들아 어서 푹 삶아라. 장기판을 삶아서 그 물을 딸에게 먹였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났던 것입니다. 선비는 속으로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생원네 집에서는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잘 얻어먹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옆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이번에는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선비를 모셔간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금은보화를 몽땅 도둑 맞았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에라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잣집에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앞뒤 안 가리고 뒤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부잣집에서는 온갖 음식을 큰 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선비를 상 앞에 앉히더니 부디 금은보화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온 식구가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도둑이고 뭐고 우선 음식이나 먹고 보자 싶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식구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제발 도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생각을 해봐도 그놈의 도둑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뾰족한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상위에 놓인 떡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갓 쪄낸 떡이니까 김이 많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기는 해야겠고 할 말은 없으니까 혼자 소리로 뭉게뭉게 올라간다. 뭉게뭉게 올라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웅성웅성대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문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개네 집에 가서 집안을 뒤져보니 부잣집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문개가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참 우연히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위 이야기처럼 허무맹랑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크든 작든 저도 잘 생각해보니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 풀릴 때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보다 잘 풀릴 때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살린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눌러도 못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옛날 법이라는 게 되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한다지.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형제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됐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채근을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논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라고 말하니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시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일 없이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떡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하니 선비는 땅을 쳐다보며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어. 날이 밝으면 내일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 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라고 했더니 이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어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인 선비가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 가을거지 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라고 선비가 말을 하니 머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머슴이 선비에게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선비는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명색의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하니 동네 양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번 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살자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 하니까 머슴이 말하길 저는 사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선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머슴이 샛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샛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면 언젠가는 복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모두가 마음을 곱게 먹어서 우리에게도 샛별 머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절과부된 부인과 백발이 된 소금 장수의 너무나 슬픈 이야기. 옛날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머리 거뭇한 노인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올해 64시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했더니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얘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빤한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한 상 잘 얻어먹었는데 쥐난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악이 물어보는데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안악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안악은 관솔부를 들고 앞에 서고 소금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섰습니다.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관솔부를 휘둘러 쫓고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안악의 남편 시체가 나왔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하는 말이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라고 말하니 시체 안고 가기보다는 관솔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장수는 관솔불을 들고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소금장수 혼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아,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려 그러고 있는데 아,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소금장수가 그만 기겁을 해서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놨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악이 금덩어리 3개를 소금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 데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소금장수가 금덩어리를 받아 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데 안악이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너무 슬프네요. 죽은 남편을 따라 불길에서 죽는다는 게 참.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맹수들도 뚫고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준 소금장수에게 전 재산을 주고 남편을 따라갔다는 게 눈물이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 양반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된 가난한 농사꾼. 옛날에 식구는 많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는데도 늘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애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 땅 임자가 반쯤 가져가고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이래서 남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나.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9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부터 우리 식구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돌멩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조금씩 모아보자고요. 라고 말하니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식구들이 모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들 뭐 쓸 만한 게 있지 않아서 그저 죽어라고 흔해 빠진 돌멩이만 주워 모았습니다. 일을 나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이러니 금세 그 집 마당에 돌무더기가 산더미만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 중 누군가가 돌멩이라고 주워 들고 온 게 사실은 금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 식구는 아무도 그게 금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걸 돌무더기 맨 위에다 턱 올려놓고서는 그냥 돌멩이인 줄만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자주 영감이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부쳐먹는 논밭이 죄다 이 영감 땅이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 일 안 하고 놀아도 가을이 되면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걸 반 넘어갔다 바치니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부자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 하루는 담 너머로 그 가난뱅이 집을 건너다 보니까 돌무더기 위에 누런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저건 금덩어리가 아닌가. 저 가난뱅이가 저걸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저것도 그냥 돌멩이로 안아보지. 저만 하면 쌀 1000석 값도 넘겠는걸. 욕심이 생긴 자주 영감이 얼른 가난뱅이 집으로 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이 돌멩이는 못에 쓰려고 이렇게 쌓아놨나. 그러니 아버지 대신 9살 먹은 아들이 썩 나서서. 우리가 여태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재산 모으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안 모이고 해서 이거라도 모아보자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땅 임자 영감이 아이를 슬슬 구슬리는 거였습니다. 자주 영감이 말하길. 이 돌무더기를 돈으로 치자면 뭐 쌀 한 돼 값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쌀 100석하고 이 돌무더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아, 돌무더기를 쌀 100석하고 바꾸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게 소원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에 실수가 없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딴말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황금 덩어리가 굴러들어올 판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당장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와 쌀 100석을 맞바꾸게 됐습니다. 자주 영감이 속으로 셈을 하기를. 금덩어리가 줄 잡아도 쌀 1000석 값은 될 터이니 쌀 100석을 줘도 900석이 남는구나. 이거야말로 횡재로다. 하고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먼저 가난뱅이네가 자주 영감 집으로 쌀 100석을 실으러 갔습니다. 온 식구가 지게를 지고 가서 산더미 같은 노젓가리를 헐어 싣고 오는데 자주 영감이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말하길. 맨 위에 쌀가마니는 고사서민이 내려놔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고사썸이란 옛날에는 곡식 가마니를 쌓을 때 제일 잘 여문 것을 맨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걸 고사썸이라 했습니다. 조상님께 고사 지낼 때 바치는 쌀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다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영감네가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하인들이 말과 수레를 잔뜩 끌고 와서 돌무더기를 헐어 실으려고 하는데 이 집 아들이 또 썩 나서서 깡충깡충 돌무더기 위에 올라가더니 영감님도 고사썸 하나를 내려놨으니 우리도 고사돌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는 맨 위에 있는 금덩어리를 달랑 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 이거 야단났네 그려. 그거 하나 보고 쌀을 100석씩이나 줬는데 말입니다. 자주 영감이 아이에게 말하길. 얘야, 너 다른 돌멩이를 고사돌로 쓰면 안 되겠느냐? 영감이 울상이 되어 숫제 애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영감님도 고사썸으로 맨 위에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맨 위에 돌을 고사돌로 써야지요. 그러고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멩이만 바리바리 실어갔습니다. 가난뱅이네는 쌀 99석에다 금덩어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후에 그 돌이 금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그 금을 팔아 논밭을 사서 열심히 읽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영감의 욕심으로 오히려 농사꾼네가 부자가 되었는데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있죠. 저도 중년이 나이가 되어서 느끼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신경 쓰는 게 많아져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니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여종을 품어서 잘 풀린 중마고 양반 친구들. 옛날 경상도 합천 고을에 이진사와 김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진사는 가난하고 김진사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서당을 같이 다닌 아주 친한 친구라서 빈부에 개의치 않고 허물없이 친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이진사에게는 결혼할 때가 지난 아들이 있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한 데에다 나이까지 많아 혼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진사가 김진산의 집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진사 집에 17, 8세쯤 먹어 보이는 여자 종이 물동이를 이고 부엌에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지붕에서 웬 구렁이가 내려와 처녀의 목을 휘감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은 태연하게 부엌에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오더니 목을 감고 있는 구렁이에게 자기가 먹다 남겨 챙겨놓은 밥을 가져와서 먹여주고는 구렁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자, 이젠 다 먹었으니 내가 갈 곳으로 가서 쉬거라. 하자 구렁이가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렁이를 보니 황금색이었습니다. 이진사가 그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물인 구렁이지만 이 구렁이라는 건 그 집의 재운을 가져다 주고 지켜도 주는 길상의 업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라는데 그런 재운을 가져다 주는 그 집의 영물인 황금 구렁이를 맘대로 다스릴 줄 아는 처녀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비록 김진사 집 몸종이지만 그 몸종을 며느리 삼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산의 여종이 있는데 너는 어떠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그러자 이진사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니 아들이 이진사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아들도 오래전부터 김진사의 여종을 마음에 들어 했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집안에 해를 끼칠 것 같아 말을 못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뜻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하니 아들도 놀랐지만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잘 됐다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이튿날 김진사를 찾아가 그 여종과 자신의 아들이 꼭 결혼을 하게끔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그 얘기를 듣고는 펄쩍 뛰면서 어떻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너에게 우리 집 여종을 며느리로 삼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아무리 똥값이 된 진사라지만 그래도 양반인데 절대 그럴 순 없다 라고 극구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그치면서 말했는데도 이진사가 막무가내로 계속 몇 날 며칠을 포기하지 않고 졸랐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서야 친한 친구가 저렇게 간곡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여종을 며느리 삼게 해줬다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 정하고 싶다면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그 여종 아이를 데리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여종을 며느리 삼는 대신 멀찌감치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말자 김진사는 중마고우와의 예수정을 생각해 논 몇 섬을 팔아서 그 돈을 이진사에게 주면서 이사간 곳에 가서는 논밭을 사서 먹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챙겨주었습니다. 이진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김진사가 이제 앞으로 보기도 힘들 텐데 내 마지막 성의이니 꼭 받아달라고 하는 게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여종을 데려가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챙겨주니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보니 구렁이가 집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그곳까지 몸종 처녀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렁이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진 몰라도 김진사 집은 영물인 구렁이가 나간 후로는 재산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졌지만 이진사는 옛날 김진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옛 친구 생각이 나서 알아보니 풍문으로 알려진 소식은 김진사가 끼니도 걱정할 정도로 아주 못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진사가 곧바로 김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김진사에게 주고는
그 후로 두 집안이 서로를 돕고 살다 보니 다 같이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진사는 여종과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렁이까지 가져갔네요. 그래도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같이 잘 살았다니까 참 흐뭇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친한 친구에게 사기당해 집안이 무너지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서로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처녀를 살린 떡거머리 총각. 먼 옛날에 집이 없이 홀몸으로 날품팔이하며 돌아다니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요. 등신도 아니고 이목구비도 구전했으나 타고난 것이 가난뱅이 신세라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다 보니 정한 곳이 없이 길이 난 곳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루는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오나루 걷고 걸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고 인연은 묘연하였습니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앞길은 막연했습니다. 총각이 한숨 쉬며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쪽에서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총각은 온몸에 힘이 부쩍 나서 바지춤을 추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깊은 산중이니 오막살이 집이라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문곡직하고 그 집 때문에 이르러 건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너 번 찾았으나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별이 꼬인 총각은 혼자말로 구시렁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가? 그러자 대문이 빠끔히 열리며 불빛 어렴풋한 가운데 한 교수가 머리를 내밀고 죽을 사람이면 들어오고 살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라고 구슬피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별난 집을 다 본다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며 집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집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교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안이 밥이나 한때 얻어먹고 보리라고 묵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다소곳하고 저녁상을 차려드려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배고픈 김이라 밥을 제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총각이 달게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서 아랫방을 내다보니 등촉을 밝혀 대나처럼 환한데 교수는 함지에다 참기름을 떠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저것이 요기인가 사람인가 하여 멍하니 바라보니 참기름에 감는 교수의 가마반질반질한 머리채는 한 발이나 되는데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는 참기름에 머리를 감아 쌓아 올리더니 저녁상을 물리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괴이하여 잦은 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묵기는 거북합니다만 랑자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며 머리를 왜 참기름에다 감습니까? 반질반질한 긴 머리채를 내려뜨린 교수는 가냘픈 한숨을 쉬더니만 손님께 기이지 않고 말씀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사정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가정으로 식솔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네와 형님들에서 모두 20이었는데 반달 전부터 한밤중이 되면 난데없이 큰범 한 마리가 집에 뛰어들어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물어가더니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려갈 차례인데 참기름에 머리를 감으면 혹시 참기름에 미끄러져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해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총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오늘 저녁은 자기가 범을 막을 테니 교수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눈곱이 젖은 교수는 땅이 꺼질 듯 한심 쉬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리 숨어도 쓸데없어요. 이제 저 앞산에서 쏴소리가 나고 마당에서 범이 3번 울면 사방 문들이 저절로 꽉꽉 열리고
범이 뛰어드는데 아무데에 숨어도 영락없이 물어가요. 총각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로서 범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부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이 집안에 뛰어들고 하루에 한 사람씩 물어간다는 데는 필요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심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두 가마에 참기름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고는 술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규수는 고방에 들어가 소량내나는 송엽주와 삼포도주를 한 동이씩 내었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니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총각은 난생 처음으로 받는 대접이라 닭고기 안주에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며 마지막 닭의 다리를 집어들 때 앞산에서 과연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범이 와요. 쏴 소리를 듣자 규수는 창백해서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었습니다. 총각은 술잔을 놓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술 기운이 펼쳐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랑자는 고방에 들어가 숨으시오. 이윽하자 밖에서 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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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둥이 우는 듯 버무름 소리가 나더니 사방문이 꽉꽉 열리고 광풍이 휙 몰아치고 누런 호랑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라 총각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태산이 무너질 듯 호령을 질렀습니다. 이놈, 웬 놈이 이런 행패냐? 그러자 황소 같은 범이 구들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등장 같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총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제기랄 놈. 하고 번개같이 일어나 범을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이놈, 내 놈을 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을 테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기 발에 걷어채어 풀썩 거꾸러지는 것을 보니 범이 아니라 떡구유 같은 도사였습니다. 총각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 번째로 놈을 걷어차니 도사는 마당에 내려가 곤드라졌다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총각은 도사를 내려다보며 흘러맸습니다. 이 요사한 죽놈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 중놈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리다. 소승은 원래 이 중놈은 산 너머의 절당에 있는 도사였습니다. 규순의 일가는 대를 두고 내려오며 산 너머에 있는 절간에다 시주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원의 주지인 도사는 명복을 비는 시인 이 집의 규수에게 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둔갑 장신수를 써서 범으로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이 집에 드나들며 규수를 가늠하려 했는데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화들화들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저대비하신 신선님, 목숨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사는 띠꺼머리 총각을 신선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무가내로 법수를 거두고 애발대발 빌었습니다. 고방에 숨었던 규수가 중놈의 말을 들으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산 너머 사원의 주지인지라 이가 갈리었습니다. 규수는 이를 악물고 살며시 나와 함지박으로 펄펄 끓는 참기름을 퍼가지고 고두사죄하는 주지의 대가리에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언뜻 달려내려가 중놈의 종아리를 쥐어서 문 밖으로 내뿌렸는데 대문간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잠잠했습니다. 좋은 허울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아주 없애치워야지. 떡거머리 총각이 팔을 걷어올리고 대문간으로 달려나가니 도사는 대문간 기둥에 부딪혀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운 놈 까마귀나 뜯어먹어라. 총각은 도사놈을 쥐어서 아주 먼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규수는 정성 들여 아침을 지어 성찬에 닭고기국 차려놓고 수량푼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권했습니다. 총각은 든든히 먹고 또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규수가 우리 집 원수를 갚아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한평생 함께 다니며 시중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허허 웃으며 이제는 그 고약한 죽놈을 없앴으니 근심 없게 됐는데 함께 살면
이 집에서 살지. 이 좋은 집과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규수 일어나 절을 하려 하니 총각 또한 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상이 전안상으로 되고 방안이 전안청으로 됐습니다. 이날부터 떡거머리 총각과 규수는 부부간을 맺고 이 집에서 한 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욕초와 가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또는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결과를 고집하고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몸보다 큰 사이즈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내 키가 170cm인데 내가 키에 욕심이 생겨 아니 내 키가 180cm라고 착각을 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되면 기장이 더 긴 바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긴 기장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거북할 것이며 자신 또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또한 가정을 꾸린 이라면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노력이라는 부가적인 측면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리게 되면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따라오지만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 화를 부르고 결국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